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올케 개념에서 세계사 5주차 고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진우입니다. 네, 지난주와 똑같은 옷을 여러분들과 또 만나고 있습니다. 촬영할 게 많은 나머지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계속 연달아서 촬영하고 있다는 거, 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4주차와 5주차가 듣는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나한테는 똑같다는 사실도, 네, 까먹지 말아주세요. 자, 잠시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5주차니까 사실 지금이 딱 설 직전이에요. 설 직전이고 잠깐만 가족이 또 뭐가 막 오고 그래. 설 직전이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붕 뜬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벌써요? 붕 떠 사실은 명절이잖아. 물론 너네가 이제 예비 고3이다 해서 명절에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가도 이제 갔다가 마음 편하지도 않고 이 시간에 다른 애들은 공부한다네 난 지금 뭐하고 있나 나도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어, 지금 이 시간이면 분명히 쟤는 공부하고 있겠지, 저 아이는 공부를 하고 있겠지, 이 아이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나도 빨리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펼쳤는데 책은 보이지도 않고, 쟤들은 놀고 있는데, 난 시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괜찮아. 설 연휴 때 나랑 같이 하면 돼요. 도놀이.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미리 내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막간 썰 좀 풀고, 이제 뭐 복습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일본사 남은 거 내용하고 인도사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우선 쌤이 하나 먼저 공지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잠깐만요.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설 연휴 설 연휴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설 연휴 특강 때 뭐 하실 건데요? 라고 묻겠죠 당연히. 설 연휴 때 뭐 할 거냐면요. 딴 거 아니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선생님이 원래 이제 나중에 6평 직전이나 특강으로 기출 분석 특강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자, 그거를 설 연휴 때 할 겁니다. 선생님, 가능해요? 자,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할게. 설 연휴 특강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걸 들어도 상관은 없어. 다만 내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특히 지금 여긴 세계사잖아. 내가 세계사를 한 바퀴라도 돌렸던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인 거야.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리고 나서 듣는 강의가 이겁니다. 설 연휴 특강은 바로 올킬 컴팩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올킬 컴팩트는 뭐냐면은 재수생들, N수생들 특히 이제 재수생 중심으로 선생님 운영하거든요. 뭐 계속 오냐? 어쨌든 특히 재수 N수생들 중심으로 하는 강의가 요 올킬 컴팩트 강의인데 얘 딱 6강이에요. 선생님 6강 동안 뭐 하는데요? 우리 그 동아시아사 세계사 테마 다 있잖아요. 주제별로 나눠서 그 주제별로 나온 기출의 평가원의 어법이라든지 기출 패턴이라든지 트렌드 3개년치를 분석합니다. 6구수는 9회분의 기출을 분석을 하는데 그 9회분의 기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 이런 식의 유형도 있어. 그러면 이러한 게 저런 유형과 결합되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을까도 잠깐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뭔데 네가 앞으로 세계사 공부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잡고 나가야 될지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설 연휴 특강입니다. 그래서 6강 동안 딱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설 연휴가 토일 월화잖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정규 적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3시간, 화요일 3시간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 총 6시간 강좌로 운영이 될 거고요. 업로드는 아무래도 이제 하루 지나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또는 수요일은 몰아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래도 여기 했으니까 이제 지난주 복습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4주차 때 무엇을 배웠는가 생각을 하니 중국의 개항부터 해서 일본 전근대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도 흐름대로 가볼게 우리는. 자, 잘 생각합니다. 자, 너네는 지금 노트 펴놓고만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머릿속으로 때리라고요. 머릿속으로 그래, 물론 기억 안 나겠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럼 노트 잠깐 여기 한번 보고 알겠지? 들어갑니다. 자, 중국이 청나라의 힘이 되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청나라의 강건성세라 불리던 그 시기에서 걸륭제가 이제 즉위하지 않고 이제 걸륭제가 왕위에서 내려오면서 황제 직위에서 내려오면서부터 해서 청나라에는 백년교도의 난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쭉 가라앉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이 무역을 하죠. 계속 덤빕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영국이 덤비네요. 이 영국이 계속 덤벼 들어오는데 이때 맥심 천하를 안 들어주죠.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영국이 쓰는 계책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아는 아편무역이더라라는 거였어. 그래서 청나라의 당시에 황제가 임칙서라는 자한테 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은 칙서야 너 가서 저 광주에 좀 보고 오고 아편 있잖아 그 몰수해 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편은 몰수해서 뭐 불태워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바다에 빠뜨렸다든지 어제 그런 얘기가 있지. 그러면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가 아는 무슨 전쟁? 그렇지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자, 아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아편 전쟁의 그 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영국이 이겼습니다. 영국이 이기면서 영국이 여러 가지 조항들을 걸고서 바로 무슨 조약?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뭐 난징 조약에서 광저우, 푸저우, 뭐 시무이, 뭐 개항해라. 야, 다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관건은 이거지. 홍콩 내놔. 홍콩 줘. 5개 열어. 이것만 알아도 베스트. 세계사잖아. 이것만 알아도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래. 이후에 이 난징 조약이 42년도죠. 이후에 이제 후문 조약이라고 해서 추가 조약이지. 여기서 뭐 협정 관세라든지 영사재판권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후문 조약에 대해서 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청나라랑 무역을 하는 가운데 영국이 보니까 좀 더 열었으면 싶은 거예요. 저 안에 내륙의 시장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더 열었으면 싶은데 청나라가 안 연다고 하죠. 마침 그거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무슨 사건 이제 프랑스 이제 뭐 선교사가 이제 박해당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국에서 이제 명분 잡아서 일어났던 사건이 에로호 사건이었지. 자, 이 에로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로 뭡니까? 2차 아편 전쟁이 터집니다. 자, 2차 아편 전쟁이 터집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얘네가 무슨 조약? 그렇지. 텐진 조약을 얘기를 합니다. 텐진 조약. 근데 텐진 조약의 내용을 보니 가관인 거라 청나라가 거절하죠. 그러자 다시 또 재침략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러시아의 중재하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베이징 조약에서는요,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을 비준을 했다 했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또 영국의 주룽반도를 내주게 되지. 자, 영국의 주룽반도를 내주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러시아한테는 연해주를 내주게 되면서 어쨌든 지금 청나라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이긴 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러한 지금 굉장히 무능한 청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지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고요. 상제해라는 이제 곳을 만들어가지고 홍수전이라는 자가 난징에다가 세워서 근대화운동 나름 이제 민중운동이죠. 민중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중심교리는 그리스도교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편 이러이러한 또 이것도 진압을 했고요. 이 진압을 한 주요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지 바로 한인 관료 출신 애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향용이다 라고 부른다라고도 얘기했었어. 기억나지? 자, 그리고 베이징 조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베이징 조약이 이렇게 체결됐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한족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바로 그렇지 양무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자 뭐 이래? 자, 양무운동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양무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어쨌든 그나마 힘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근대화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체 서용, 몸은 중국 건데 쓰는 거 물건들은 서양의 것을 좀 써보자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릉기계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제 서양식 무기를 이제 나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름 양문을 잘하는가 싶었더니 청투전쟁이나 청일전쟁에서 둘 다 청나라가 패했지.
이런 활동에 한계가 노출이 되었고 양무운동은 결국 1894년의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편 이 청포전쟁 왜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지. 원래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프랑스가 식민주의의 중이었는데 첫날에 욕심 나지. 그래서 싸웠다 얘기도 했었고 이제 청일전쟁은 이제 한국사와도 그래도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당시 한반도에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양국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청군을 요청을 해야 돼. 청군이 딱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도 들어왔고 근데 일본 군대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일본 군대가 경복궁 불법으로 점령했네. 이걸 두고 청나라 일본한테 야 일본 너 뭐하냐 나가라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둘이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지? 그렇지 시모노세키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특히 랴오뚱반도를 내주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보고 있던 세 개의 국가 누구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섭을 합니다. 이게 무슨 간섭? 삼국 간섭. 자, 그래서 그 랴오뚱반도에 대한 이권을 다시 중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일본이. 자, 그러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약간 척을 지게 되는 모습도 알 수 있을 거고요. 한편 이러한 걸 거치고 나서 중국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었냐 하면은 그래 야 우리 양무운동 해봤지만 안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좀 더 일본식으로 빡세게 가보자. 싹 한번 바꿔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행했던 게 변법 자강운동 캉유웨이 양치처우를 중심으로 변법 자강운동 딱 때렸습니다. 입헌군주제 갑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보수파들의 반대로 해서 이것 동안 실패. 그러던 가운데 이 보수파들 무슨 얘기 하냐 하면 자, 야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니? 야 저 지금 저 서양 열강들 들어와가지고 하는 짓거리 꼴 보기 싫거든. 마침 또 보니까 막 철도가 지들이 막 자신들의 이권을 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산둥에 있는 이제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그렇지 의화단 운동. 참고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의화단은 백년교 계통의 단체다라고 기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봐놓고요. 자, 이 의화단 운동 일으켰습니다. 청나라 왕조가 후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데 결국은 그렇지 8개국 연합군이 들어오지. 잠깐만 이거 말고 내가 아까 쓰던 거 있는데 여기 있다. 자 8개국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 의화단운동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 8개국 연합군이 들어와서 진압한 그 결과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돼? 신축조약,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더라. 자 참고로 여기 텐진조약에서 얘기했던 거는 외교관, 그러니까 공사관이 이제 외교관이 주재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였다면은 자, 이 신축조약에서는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야. 어쨌든 이러한 거에서 청정부는 청나라 왕조는 뭘 느끼냐면은 보수파들마저도 이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나라 끝나기 일부 직전이잖아. 그래서 나왔던 게 그렇지 바로 광서신정이라고 하는 이제 광서제가 새롭게 좀 개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거 오래 간다 안 간다? 오래 안 간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 철도에 대한 사실은 이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대하는 이들이 이제 스촨에서 봉기하기 시작해서 우창에 이제 신군들이 막 같이 봉기하고 참고로 신군이 광서 신정 때 만들었던 군대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서 결국은 무슨 혁명? 신의 혁명으로 가더라. 자 잠깐만 있어봐요. 얘를 살짝씩 밀고 착착 됐습니다. 잠깐만요. 어우야 얘 계속 온다. 덮어놓자.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무슨 혁명? 신의 혁명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였어. 자 그래가지고 무슨 혁명? 신의 혁명. 그래서 신의 혁명이 일어난 결과 어떻게 됐는데 우리는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임시 대총통에 앉힙니다. 순원을 갖다가 임시 대총통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나 순원이 어떤 제안을 가냐? 당시 혁명군을 탄압하러 왔던 위안스카이한테 이런 제안을 하죠. 야, 네가 저 북쪽에 있는 군벌 세력을 싹 다 처리해주면 내가 너한테 임시 대총통 자리 줄게. 그리고 그 뒤에 네가 알아서 해. 대총통 자리도 줄게. 그래서 등장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구? 위안스카이.
그래서 당시 이 신해혁명 때 만들었던 이 중화민국이잖아. 이 중화민국이 원래 본거지는 난징입니다. 난징. 본거지가 난징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위안스카에 딱 가야 된다 싶었더니 위안스카에 뭔 짓거리를 하냐 하면은 재정을 부활시키려고 하네. 막상 자기가 다 처리해놓고 보니까 자기는 이런 공화정에 있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황제하고 싶은 거야. 지금 황제 부럽거든. 부럽지가 않아 아니라 부러워 죽겠는 거야. 자, 그래서 재정부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 어떻게 돼요? 바이바이 굿바이야.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또 압니다. 그렇지. 1915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지. 천두슈, 후스를 중심으로 한 신문화운동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또 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이 또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일본이 어떤 얘기 했냐 하면은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책을 하나 들고 이제 문서를 하나 들고 옵니다. 이 21가지 내놓으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21가지 너네한테 원하는 바가 있어. 너네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1가지나 있네요. 됐다 많아요. 욕심도 많아요. 이거에 대놓고 특히 이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 원래 독일이 여기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이권에 대해서 자 잠깐만요. 나도 오랜만에 쓴다. 이 독일로부터 일본으로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분노를 하겠지. 이걸 들은 중국 애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순원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리 강화 회의에서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일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굉장히 분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난리가 뭡니까? 그렇지. 1919년 바로 무슨 운동? 오사운동입니다.天安문 광장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났고요. 이 오사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도 이제 민족운동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해야지. 야, 저기 지금 한국 봐봐라. 3.1운동 이후 해가지고 막 임시정부 세우고 막 그러고 있잖니?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당, 순원을 중심으로 국민당과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천두슈라고 하는 사람, 그렇지. 바로 이 신문화운동 중에 천두슈, 공산당 이렇게 해서 19년도와 21년도 이렇게 창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창당을 해가지고요. 잘 가는가 싶었더니 둘이 이제 뭘 하냐? 야, 우리 단합해야지. 뭐? 야, 저 일본 새끼들 저거 너무 난리치는 거 아니야? 소리 하나 단합해가지고 저 애들이 물리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렇지 바로 1924년 1차 국공합작을 하게 됩니다. 순원이 주도를 했고요.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순원이 죽었습니다. 순원이 죽으면서 순원의 후계자 그 다음에 사위라고 했던가요? 어쨌든 장제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제스는 반공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장제스가 등장하면서 공산당 결국 쳐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특히 이제 25년도에 530 사건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26년도부터 이제 뭘 벌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국민혁명 26년부터 28년까지 북벌을 단행합니다. 국민혁명. 참고로 얘기하면 27년도에 뭐가 있었냐? 4.12 쿠데타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어쨌든 공산당 애들 토벌하겠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결국 28년도에는 뭐 했어요? 그렇지. 결국 28년도에 북벌을 완수합니다. 북벌을 완수하면서 한동안 안정기를 찾아간 느낌이 들었지. 근데 31년에 무슨 사건이 터졌어? 저 만주에서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지. 짜증나 안 나? 짜증나죠? 만주사변이 터집니다. 자, 만주사변 터지면서 이 일본 새끼들이 32년도에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고 33년도에 국제연맹마저 탈퇴를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야. 무서운 거야. 근데 얘네가 심지어 이제 37년도에 루거우 차오 사건이라고 해서 루거우 차오 사건이라고 해서 쉽게 하면 뭐 그런 사건이 있어요. 노국유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막 일본 놈들이 발악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 아는 전쟁이죠. 무슨 전쟁? 중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야.
이 중일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어떻게 야 지금 국민당 공산당 너네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지 않니? 다시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36년도 시안 사건이었지. 시안 사건에서 왜냐? 당시 장쉐량이라고 하는 자는 국민당의 이제 동북부 지역의 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미리 다 간파하고 있었던 거지. 야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 국민당 공산당 내가 싸울 때니 하면서 장제스를 납치를 해버리지. 자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까? 그렇지. 2차 국공합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의 목표는 이건 거죠. 결국은 뭐야? 반제국주의, 반군벌, 항일.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뭘 하게 돼요? 그렇지 바로 한중연대를 하게 됩니다. 한중연대.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45년도에 저 아가야들이 일본 애들이 패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싸우니까 이걸 보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핫딱지가 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중간에 들어와서 중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뭔데요? 쌍십협정. 10월 10일 날 협정을 체결할 때 쌍십협정이라고 합니다. 중재 잘 받는가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공내전 얘기한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중재를 본 것 같지만 실패했고요. 그래서 46년부터 49년까지 국공내전기가 오는 거야. 자, 근데 이 국공내전기의 초기에는 국민당이 되게 우세했어. 왜 국민당이 우세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막 굉장히 그래도 나름 원래 해왔던 애들이다 보니까 시스템을 잘 알고 있던 거지. 근데 공산당이 치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 국민당 관료들의 부정부패나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어. 근데 한편 공산당 애들은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토지개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이 치고 올라가지. 자 그러면서 공산당의 압승으로 결국은 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죠. 그 수장은 누구였어요? 마오쩌둥이었다고요. 기억합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마오쩌둥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던 한편 자 이렇게 해서 잘 가는가 싶었지.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제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들고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근데 출발을 하는데 뭔가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었냐 하면은 초기에 사실은 이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제 계획을 냅니다. 그래서 뭐 제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53년도부터 해서 57년까지 내기도 하고요. 많은 이제 준비를 나름 해왔어. 근데 해보니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 하나 하게 됩니다. 야, 기왕에 한번 할 거면 좀 크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사건, 바로 뭡니까? 대약진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지. 자, 대약진 운동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지, 결국은 인민공사라는 거야. 우리 그 북한, 그 한국 사회도 북한사 나오면 우리 그 하병법 뭐 할 때 배울 때 인민공사 이런 거 배우 노동 뭐 이런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공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잘 해보려고 했어. 근데 이 당시 이제 중국과 소련 간의 분쟁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안 해주겠다 막 하고 둘이 대판 싸우고요. 자 그러다 거기다 이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결국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힘은 쫙 가라앉죠. 마오쩌둥 중국에서 마오라 부르잖아요. 얘네. 확 가라앉죠. 사실 마오라 부르는 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숭상하려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갑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이 떨어지고 되게 신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홍위병들을 대동하여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시킨 거죠. 10대들을. 그래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66년부터 76년이었고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근대 뭐 옛날 뭐 문화유산재 같은 거 싹 다 막 불태우고 이제 막 마오쩌둥이나 그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반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파방 하는 그런 굉장히 좀 희한한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 잘 봐놓고. 근데 결국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지, 결국 이제 아까 전에도 있었던 덩샤오핑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덩샤오핑 시대인데, 덩샤오핑의 주요는 흑묘, 백묘로 바로 검은 고양이가 아니지,
맞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가 문제냐? 지만 잘 잡으면 됐지. 또는 뭐 흑묘백묘론 얘기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방 순회를 많이 돌았고 경제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경제를 개발하려고 했다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특히 그게 바로 뭐다? 남순 강화 9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덩샤오핑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2001년도에 이제 WTO 가입하게 되면 거기까지 내려가고요. 자, 특히 이 연도 사이에는 뭐가 있냐? 69년도 닉슨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72년도에 닉슨이 중국에 처음 방문했고요. 그래서 미중 공동 성명이라는 걸 내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79년도에 미중 수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이 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해서 2차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뒤에 가서 현대사에서 냉전에서 탈냉전 넘어가는 그 파트를 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복습만 하는데 거의 한 30분 걸렸거든요. 자, 근데 계속 이렇게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일본사 갑니다. 자, 일본사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했던가, 지난 시간에 정근대사까지 했지. 자, 그래서 복습을 또 마저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을 좀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참고로 이거 하나 소개를 하자면은, 우리 덕킬에서는 연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트라팔가르 해전이야. 우리 지금 서양사 안 배웠잖아. 서양사 배우면 이렇게 이제 뭐 트라팔가르 해전이라든지 다 이런 거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연도만 쫙쫙쫙쫙 비워놓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연도가 언제인지 쓰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뭐 마라타 동맹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다 아직 안 배우는 거 오늘부터 할 거. 오늘 인도사 할 거고요. 뭐 준가르가 어딘데 몰락 덕킬에서 합니다. 뭐 금교 이제 옹정제 때 금교령 하면 뭐 1723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에도막부 때 금교령 하면은 뭐 16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세 개별로 더 이제 할 건데요. 좀 더 보강을 할 생각이에요. 좀 더 그래서 여러분 자세하게 해놓으면 연도는 좀 좋을 것 같다 싶어서 1613입니다. 참고로 퀘스트교 금지령 에도막부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좀 정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빡세게 한번 이제 만들어 볼까 싶어요. 여기다 더 추가를 해서 진짜 촘촘한 연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네, 만들까 싶습니다. 네, 이건 우리 덕킬에서 우리 3월달부터 해서 5월 우리 6월 평가원 치기 전까지 계속 덕킬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덕킬 좀 길게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덕킬에서 하는 걸로 하자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우리 그 일본사가 31번, 32번이었을 거예요. 맞지? 자, 일본 정근대사는 우리가 한 페이지 싹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자, 일본의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조몬 시대였습니다. 일본의 청동기 철기 시대는 야요이 시대였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일본의 3세기로 가게 되면요. 요때는 고분 시대입니다. 고분 시대라서 자신들의 권력을 갖다가 무덤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덤? 그렇지.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형식을 채택을 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 3세기 때가 되면은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은 일본의 국가가 등장하니 그 국가 이름이 바로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이때 이제 야마토 정권이 또 들어섰을 때이기도 하고요. 자, 이후에 쭉 갑니다. 그래서 고분시대 쭉 가다가 6세기 말로 하면은 당시 스이코 천황의 조카였던 쇼토쿠 태자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아스카다라고 불러요. 아스카 시대라고. 아이고야. 아스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잠시만요. 분필이 있을 거인데. 있죠. 파란색 분필이 또 있죠. 많이 있죠. 흰색은 없죠. 자, 이렇게 넣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스카 시대에 등장합니다. 누구 쇼토쿠 태자? 자, 아스카 문화의 특징은 뭐라 했었습니까? 그렇지, 바로 불교 문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문화? 불교 문화. 불교 문화가 핵심이 되던 곳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호류사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아스카사라든지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카 시대 잘 나가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7세기 이때 이제 소가시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지. 근데 7세기 때 되면은 나카노의 황자 등이 이제 도당 유학생들이 더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야, 저 지금 소가시들은 너무 지들끼리 권력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좀 다른 색깔을 꺼내볼게요. 자, 이러한 불만이 나옵니다. 불만. 그러면서 645년에 바로 이제 을사의 변이라고 하는 시기로 소가시 세력을 제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을사의 변 직후로 해가지고 바로 그렇지. 을사의 변 직후로 이제 다이카게 신이라고 하는 개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정신을 받들어서 701년이 되면은 다이호 율령까지 반복하면서 나름의 중앙 집권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이관팔성제라든지 반전수습법이라든지 국군위로 해가지고 또 만드는 그런 체계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나름 잘 가는가 싶은 느낌인데 자, 7, 8세기 바로 710년으로 가게 되면요. 나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나라 시대. 자, 세 가지.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자, 그리고 나라 시대는 수도가 어디? 헤이, 도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얘 794년까지 갑니다. 한 세기도 잘 못 갔죠.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등장한 나라가 바로 그렇지. 등장한 시대, 시대라고 합시다. 그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렇지. 뭡니까? 헤이아 시대죠. 얘보다 좀 더 긴 애가 있었었는데 아까. 어디 봤지? 헤이아 시대입니다. 얘인가? 자, 헤이안시대 수도는 헤이안교입니다. 지금의 교토라고 부르고요. 자, 헤이안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들, 특히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한 100년, 200년 지내고 나서부터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문화? 국풍문화. 그러면서 변당소 파견 중지했고요. 가나 문자 만들었고요. 그 외에 와카라는 이제 시문학, 와카나 겐지 이야기 같은 소설 같은 것들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무사단이 형성이 되면서 1185년에 바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자가 가마쿠라 막부를 개창하게 됩니다. 자, 막부에서 특히 일본의 군사적 봉건제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일본의 군사적 봉건제라는 걸 배우면서 쇼군과 고케닌과 게니 사이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계, 그 와중에 슈고와 지토라는 것도 있었다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1274, 1281 두 차례 일본의 원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33이 되면은 가마쿠라가 끝나고요. 3년의 혼란기를 지내고 1336년에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되게 우선 가마쿠라 이거 하나 있어요. 송나라의 동전 대량 수입에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자, 무로마치 막부는요. 맨 처음에는 아시카와 다카오지라고 하는 자가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야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야 여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야, 아직까지 중심을 못 잡고 천황이 두 군데 있어요. 남쪽과 북쪽에. 이건 잘못된 거잖아. 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남북조라는 혼란의 시기가 발생합니다. 이거의 혼란을 수습한 자가 바로 누구?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자다. 아시카가 다 쓸게요. 요시미스라고 하는 자고요. 이 자가 바로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한 무역이 무슨 무역이었습니까? 그렇지, 이때부터 한 무역이 바로 감합 무역이라고 했었습니다. 명나라와 했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후에 좀 잘 가는가 싶었더니만 한 100년 정도 갑니다. 1467년에 다이묘들끼리 쇼군의 후계자를 두고 다이묘들끼리 다투기 시작하는데 그 난을 우리는 오닌의 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닌의 난. 그래서 이 오닌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일본의 전국시대, 바로 센고쿠 시대가 종료되는 거고, 자, 당시에 이제 또 1543년에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이 전래되어 오면서 이거를 수용했던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 신호 전투를 통해서 다이노스 루트를 쫙 일축했고요. 그러면서 1590년에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습니다. 그 사이 아즈치 모모야마라고 하는 혼란기 속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검지라든지 보수령, 병농분리령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 사이 이제 임진왜란도 일으키면서 결국은 막판에 이제 노량해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제 일본이 패배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포함한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싸우는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결국 누가 이겼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기게 되지. 자 도쿠가가 이기면서 얘네가 동군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그래서 도쿄로 옮깁니다. 에도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에도 막부가 시작되는 에도 막부는 첫 번째 막번 체제다. 막부가 있고 밑에 영지를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이묘들이 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킨 코타이 제도라는 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다이묘들 왔다 갔다 해라라는 거였지. 산킨 코타이 제도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에도 막부 같은 경우는 쉬인장 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신패라는 것도 있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각각 뭔지 기억해야 됩니다. 달라. 쉬인장 무역은 17세기, 신패는 18세기야. 세기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게요. 일본 에도 막부 같은 경우는 조닌 문화라고 해서 특히 조닌층이 성장하는데, 얘네 주거주지는 조카마치였고요. 조카마치가 농촌 사이라고 보면 돼, 쉽게 말하면은. 자, 근데 얘네 같은 경우가 왜 조닌이 중요하냐? 조닌 문화. 그렇지. 가부키, 우키요에 분라쿠 세 가지 있고요. 이거 알지? 땅. 이거 경극인가? 어쨌든.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얘기를 다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빼먹은 게 있나서 한번 노트 봅시다. 빼먹은 거는 없네요. 됐어요.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문화만 나눌 거, 문화 그 얘기만 하자. 자, 에도 막부에서는 사실은 성리학이 유행합니다. 우리 세라안이라고 해서 후지하라 세이카라든지 하야시 라자, 그 다음에 뭐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야마자키 안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 빠졌기 때문에 안 보고 있고요. 후지하라 세이카나 하야시 라잔 같은 성리학자들 있었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국학 하기 전에 고학이라고 해서 이토 진사이, 오규 소라야 같은 사람들이 공맹 시댁 때 유학, 그래서 공맹 유학을 숭상하다가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학 같은 경우는 모토리 노리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일본 역사책이었던 고사기라는 데다가 이야기 좀 더 썰을 붙인 고사기 전이라는 책을 내놨었고요. 그다음에 난학이라고 해서 스키타 겐파쿠라고 하는 사람이 해체 신서라는 책을 통해서 난학을 수용해줬더라. 왜 난학이라 부르냐 하면은 그렇지 네덜란드 할 때 난자다. 그럼 네덜란드가 왜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바로 대지마라는 거지. 원래 포르투갈의 상관이 줄자리였는데 거기를 갖다가 네덜란드한테 줘버렸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나가사키 있는 대지마에 들어와서 무역을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계사 기출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복습만 한 40분 한 것 같고요. 50분 됐니 복습만?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진도, 이번 주 진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진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진도 32번부터 들어갈 거고요. 자, 사실은 일본사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 4번이지. 대외 팽창 정책. 사실은 거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근데 쌤이 4번, 5번 더 달았어요. 4번까지 끝인데 5번, 6번 더 달았어. 세계대전과 일본사라든지 일본 현대사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안 나옵니다. 미안한데. 동아시아사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일본 현대사가 세계사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걸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혹시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왜 넣었냐면은 그냥 흐름 정도 잡아라 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의도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32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들어갑니다. 자, 32번. 자, 일본 근현대사입니다. 자, 우리 에도 막부까지 잘 복습했기 때문에 일본 근현대사 쉽게 잘 따라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본의 개항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일본의 개항. 자,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두 개의 연도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1854년이 적혀져 있을 거고 두 번째는 1858년이 적혀 있을 건데요. 자,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자, 일본이 결정적으로 개항을 하게 된 거는 바로 1853년 때부터입니다.
자, 1853년대, 자, 당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이제 일본에 들어와서 포함 외교라고 하지. 바로 이제 막 이제 총 쏘고 막 해가지고 난리 브루스를 일으킨 거야. 그러면서, 야, 너네 우리 문 안 열어주면 너네 나 우리 계속 총 쏘고 갈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미 제도, 자,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결국은 개항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맺은 조약이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자,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인데요. 이 조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 자, 빨간색으로 갑니다. 나는 1. 시모다 하코다테라는 지역을 개항을 해라. 시모다 하코다테 개항. 그다음 두 번째, 영사재판권. 두 번째는 이제 영사재판권을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머 미안. 어머 미안해. 다시 수정. 자, 영사재판권은 미일 수 어때요? 어머 나 정신없이 얘기했네요. 최혜국 대우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요건 있어. 미일 화친 조약 때 미국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사실 이겁니다. 야, 내가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동아시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할 건데 그 기지로서 너네를 써먹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약간 담겨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4년 뒤에는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나 얘가 부러질 듯한 느낌이지 왜? 미일수호 통상조약.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영사재판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미일수호 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가나가와라는 지방이나 이제 뭐 나가사키 등을 개항해라 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노트에 칸이 있니? 밑에 좀 칸이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2번 영사재판권, 3번 협정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이 미일 화친 조약이든 미일수호 통상조약이든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당시 막부의 왜냐면 사실 18세기 때가 되면은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대기근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에도 막부의 정치에 있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냥 반막부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다 결정적으로 막부 타도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사스마번과 조슈번을 중심으로 이런 막부를 타도하고 다시 뭐 하자. 얘네 주장은 이건 거야. 결국 노란색으로 왕정복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막부 체제 말고 다시 왕정, 천황이 중심돼서 통치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막부 타동 운동인 거야. 자, 그러면서 막부에 대한 반막부 세력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애니가 있을걸, 저게?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영화도 많을 거고요. 관련 애니메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자, 바로 2번. 메이지 유신. 그래서 막부 타도 운동이 한창이던 가운데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은요, 결정적으로 왕정 복고를 통해서, 여러분 그 공간 있죠? 자, 왕정 복고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을 했고요. 우리 신정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신정부 수립.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에도의 이름을 갖다가 도쿄로 바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폐번치현을 단행합니다. 폐번치현을 단행하더라. 선생님, 폐번치현이 뭡니까? 자, 에도 막부는 막번 체제라고 했었지. 그 번들을 없애고 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오키나와 번이었다 치면은 이제는 오키나와 현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폐번치현을 단행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가 외교지, 외교. 외교. 자, 외교는 두 가지를 적어볼게요. 자, 1번 빨간색으로 청일 수호조교 1871. 그리고 2번, 거기 2번이 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쓸게요. 이와쿠라 사절단. 이게 71년부터 73년까지. 생각하면 청일수호조교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야. 자, 원래 동아시아에서의 이제 제패했던 굉장히 큰 세력 누구였습니까? 청나라 아니야? 원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였잖아.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야, 우리 근대화 했고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야, 옛날처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라고 이제 일본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야, 청나라 너네도 나랑 똑같은 대우를 좀 해줘. 1대1 종속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 아닌 1대1의 관계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일수호조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국의 동등한 위치를 요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쿠라 사절단은 뭐냐 하면은 이와쿠라 말 그대로 뭐냐 이거는 이겁니다. 앞에 있던 미일화친조약이나 미일소통산조약이 일본 입장에선 불평등하다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거에 대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불평등한 내용들을 개정해 와라. 그래서 조약의 불평등 내용 개정. 이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와쿠라 사절단이 불평등 내용을 개정하지는 못하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여러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문물들을 배우고 온 거야. 자, 그러면서 일본이 또 한층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게 외교적인 모습이었고요. 자, 세 번째 경쟁하겠습니다. 사실 경쟁은 뭐 딴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뭐 근대적 토지 세제를 확립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지조를 개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조 개정. 왜 우리나라도 이제 뒤에 가면 갑신정변 때 지조법을 개정해라 막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갑신정변 때에서도 우리 개혁정강 14개조에 따르면은 야 갑자기 순간 헷갈린다. 개혁정강. 그렇지. 폐정개혁안 12개조이고 개혁정강 14개조고 홍범 14조였고 헷갈린다 갑자기. 이게 안 하다 갑자기 하면 이렇게 돼. 어쨌든 근데 뭐 그리고 뭐 근대적 공장 근대 공장 설립했다 등등등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사회입니다. 맞지? 사회. 사회에서는요 봉건적 신분제를 탑타해버리는데 이걸 갖다가 수능에 평가원에 내는 표현으로 빨간색으로 사민평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신분 간의 차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가보겠습니다. 교육. 자, 교육에서는 노란색으로 의무교육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의무교육제도 특히 빨간색으로 가르고 소학교 의무교육 소학교까지는 무조건 의무로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교육제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련해가지고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징병제 실시. 얘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빨간색이죠. 이거 못 찾거든 애들이. 자, 그 다음에 흰색으로 신도 국교화. 신도가 뭐예요? 신토라고 해주면 알 거네. 그렇지, 신토 사상. 자, 일본에서의 이제 일본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믿죠. 아마테라스 신화도 알잖아. 우리 이제 뭐 일본의 태양신이 떴는데 막 그 신이 어쩌고 좀 지들끼리 얘기하는 어쨌든 그런 사상, 신토라고 하는 건 사실 일본의 하나의 문화죠. 그래서 이 신토가 이제 국교화되더라라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편제도 실시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철도를 부설합니다. 이게 1872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 이제 메이지 유신에 대한 내용을 딱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면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해서 한 2줄 정도 쓸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밑에 쓸 수 있겠죠? 차라리 왼쪽에다 쓰자. 여기보다는 칸이 영이 좁으니까 왼쪽이 칸이 좀 넓죠. 네. 자, 잘 보이죠? 네, 갑니다. 자유민권운동. 자, 우선 이 자유민권운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870년대에서 80년대 했었고요. 거기 오른쪽에 칸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자, 이타가키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사람이 우선 뭘 얘기하냐 하면은 의회 만들자. 입헌군주식으로 가자. 왕정 좋은데 입헌군주제가 좋다. 입헌군주제로 했을 때 능률도 좋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계속.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결국은 오랜 인고 끝에 사실은 굉장히 막부가 아니지. 메이지 정부의 탄압도 굉장히 셌어요. 사실은 여기. 왜냐, 메이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왕정 복구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된 거기 때문에 천황 중심이란 말이야. 천황이 통치하는 그런 시기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자유민권운동은 그 흐름과는 반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 노란색으로 거기 적습니다. 대일본 제국헌법. 사실 나도 이렇게 쓰기 좀 그렇긴 한데 이게 89년도에 제정됩니다. 그리고 헌법이 제정되자마자 이후에 이듬해에 제국의회 라고 하는 의회가 개설됩니다. 1890.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나 더 아래줄에다가 이후에 이제 교육치거라고 하는 것도 공포를 하게 됩니다. 1890.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조하고 뭐 충과 효 이런 거를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지? 잠깐만요. 나도 이제 옷을 좀 올리고 있어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호. 자, 그럼 이어서 이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대팽창 정책. 자, 4번. 뭔가 왜 글씨가 삐뚤빼뚤이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에 보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줄 써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정한론. 정한론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사 시간에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선 치러 가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선 정벌론. 조선 정벌 주장. 그래서 이제 내정 개혁을 했으니 이제 야 우리가 맨날 조선 받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치러 가자 라는 거긴 해요. 사실은 별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조선 개항.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이런 행동을 벌이게 되죠. 무슨 사건? 그렇지, 운요 사건. 1875년에 똑같이 미국의 페리 제독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서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왜 잘 안 써지냐? 그리고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지. 76년. 어우야. 네, 76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쌤이 비워놨거든요.
3번을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빨간색으로 3번. 류큐 합병. 그래서 오른쪽 표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화살표에서 오키나와현 설치. 요게 1, 8, 7, 9. 사실 뭐 홋카이도 병합한 게 뭐 69년이다라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류큐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큰 왕국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원래는 뭐 이제 뭐 중산왕국, 북산왕국, 남산왕국 해가지고 세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15세기 때만 해도 명나라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명나라랑 일본이랑 그 사이에서 중개목을 하던 애가 류큐입니다. 굉장히 번성했던 국가고요. 근데 저 일본이 한순간에 가서 이제 사실 뭐 사스마부는 침공도 있었고 그런 일련 사건들이 있었지만 나름 버텼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저런 이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쨌든 류큐가 일본에 들어가고 오키나와 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가보면은 아직도 그런 이제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시 수도를 나하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그 유적이라든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머, 이 4번이었네? 얘들 표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원래 목적은 3. 여러분, 3번을 지워주세요, 그냥. 네, 3번 비우지 말고 이거 잡자, 얘들아. 이게 4번이거든? 원래 이 내 목적은 이게 3번이었는데, 표가 왜 저렇게 들어갔지? 자, sorry. 그냥 3번을 읽고 적어볼게요. 홋카이도 병합 1869. 저게 왜 들어갔냐? 자, 그냥 빨간색으로 5번 청일전쟁 갑니다. 자, 청일전쟁 1894부터 95. 오른쪽에 칸이 널널하게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별 정리할 건 없고 난 이걸 좀 정리할까 싶어요. 별표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이 조약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국사 배웠고 일본사 배우고 있어. 근데 여기서 시모노세키 조약 딱 정리하면 사실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첫 번째 랴오뚱반도, 2번 타이완, 이 두 군데를 할양받습니다. 자죠. 그럼 세 번째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줄이고 조선을 갖다가 하나의 자주국으로서 인식을 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 삼국 간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랴오뚱 반도에 대해서만 다시 중국에 반환했다라는 거지. 자, 다음 6번은 그래서 러시아랑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지. 6번 러일 전쟁.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글씨가 이제 꼬부랑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04에서 05.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뭔 전제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정리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고는 그렇지. 바로 포츠머스 조약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사실은 이거예요. 저볼래? 리순 콤마 다렌 조차권. 다렌의 조차권. 자, 리순과 다렌, 우리 리순 과목 들어봤을 겁니다. 그 영웅 알죠? 영웅. 거기 안중근. 그렇지. 바로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마지막에 동양평화론을 이제 저술했던 그 과목, 리순 과목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결국은 여기가 사실은 랴오뚱반도예요. 그래서 돌고 들어서 사실은 일본 애들이 랴오뚱반도에 대한 이권을 가져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됐지?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나온 게
경술국치고요. 사실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원래 이제 한반도의 주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에 강제로 넘어갔던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호츠머스 내용, 아니 호츠머스 제약도 좋은데 하나만 더 넣을까요? 일산늑약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라면 일산늑약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5번 뭐 세계대전과 일본, 6번 일본 현대사가 있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할게요. 나 여기서 이 파트 수업 안 할 겁니다. 왜요? 이 파트는 뒤에 근현대사, 그러니까 세계대전 파트 하면서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내용들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바로 수업 안 할 거야. 나중에 뒤에 여러분 이제 세계대전 파트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여기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는 4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4페이지. 그냥 오늘 주 목적은 나는 인도사와 서아시아사 첫 파트까지 들어가는 게 나의 목표거든요. 서아시아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왠지 모르게 세계사는 뭘 설명을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복습도 길고 나 정말 진짜 좀 봅시다. 자,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제일 애정하는 과목이 세계사입니다, 여러분. 복습은 오늘 한 50분, 50분 했기 때문에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뭐 4페이지 보면은 위에 보면 청해전의 지도도 있고 러해전의 지도 있고, 자, 거기 너네가 모르는 것 중에 요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잠깐, 뭐니?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도쿄 재판. 이거 어차피 뒤에 세계대전 파트 가면 배울 건데, 도쿄 재판이 뭐냐 하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범들을 다루는 재판인데요. 대표적으로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급 A급 전범이었거든요. 자, 전범들을 다루는 재판으로서 46년도부터 48년까지 2년 동안 했던 재판입니다. 이제 저쪽 독일 쪽 이제 니른베르크 재판이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냉전 시기 어쨌든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재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의 개항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제 봤던 내용들이니까. 자, 밑에 내용을 채우면서 간단히 또 일본 사항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개항입니다. 일본 페리 제독의 무력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일 하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시모다 하코다테 개항했고 최혜국 대우 인정해줬다. 자, 그리고 미일소 통상 조약에서 가나가와 니가타, 나가사키, 효고, 특히 니가타라는 도시 주목해주세요. 알겠지? 니가타의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니가타. 그래서 뭐 개항했다, 영사재판권 인정했다, 협정관세. 협정관세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관세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일정 부분 딱 이 금액으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협정관세라는 거고요. 자, 이후에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됩니다. 사스마번과 조슈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요. 결국 에도 막부가 붕괴되고 왕정 복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왕정 복구하면서 들어선 바로 그렇지 메이지 유신인데요. 자, 에도의 명칭을 도쿄로 고치고 요수로 삼았고 패번치현이라고 해서 번을 없애고 현을 만들었다. 현으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조를 개정합니다. 그래서 근대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확립했다는 내용들. 자, 그리고 본관적 신분제를 개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렇지 네 글자 사, 민, 평, 등.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쓴 거 같냐? 3인평등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는요, 증명제 실시했다, 신도 국교했다, 거기 밑줄 하나만 가볼까? 철도부설,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1872년 철도부설 했다는 거. 자, 외교는 이학구라 사절단, 청일수호 조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유민권 운동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70년대부터 했고요. 이타가키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거기다 이거 하나 적어볼게요. 거기 이타가키 다이스케 있는 데다가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라고 하는 글을 썼었습니다. 요거 건의서라고 하기도 하고 건백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글을 써가지고 의회 설립해야 된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유민권 운동이고요. 자, 밑에 대팽장 정책에 보면 정한론 나와 있습니다. 대외 침략으로는 타이완 출병했고요. 참고로 말하면 타이완 언제 먹었다고요? 그렇지, 언제 시모세키 조약 때 류큐 합병에다 그래서 오키나와 현을 설치했다라는 거. 청일전쟁 거기 연도 되게 웃기게 돼 있어. 96년대 있지 얘들아. 94년에서 95년입니다. 뭔 96년이야.
자, 조선에 대한 주도권 놓고 청과 충돌했다. 그래서 시모세키 조약으로 타이완 랴오뚱반도 차지했고 삼국 간섭으로 랴오뚱반도에 대한 이권은 다시 중국에 반환시켰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남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 차지했는데요. 뭐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 그래서 외교관에 박탈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순과 단의 조차권 사실 그런 획득하게 됨으로써 이제 남만주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권들이 거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됐니? 자, 용어 정리 갑니다. 첫 번째 갈게요. 자, 메이지 정부가 서양과 매점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예비 교섭을 추진하고 서양 문물과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1871년에 파견한 사절단. 자, 불평등 조약 개정에 실패했지만 1년 10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를 시찰하고 서구문물 수용에 기여했던 거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중재로 1905년에 체결되었고요.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위순과 다른 조차권, 남만주 철도에 대한 이권을 확보하였고 자, 거기다 밑줄,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섬을 차지했다. 우리 노트에도 거기다 추가해 놓을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그 포츠머스 조약 이렇게 했잖아. 우리 아까 필기할 때 포츠머스 조약 이렇게 해서 네모해 놓고 쌤이 화살에서 위순과 단에 대한 조차권 이렇게 했잖아. 거기 1번 해놓고 2번 해서 남만주 철도 부설권 생각이 원리가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안 쓰려고 했다가 그냥 뭐 써놓읍시다. 남만주 철도 부설권. 그 다음 3번이 이제 북위 50도 자 이렇게 써볼까요? 북위 50도 이남 사할린섬 일본 차지. 그래서 일본이 아직도 러시아랑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얘네가 주로 거는 근거가 이거예요. 이 포츠머스 조약. 이거 두고 지금 요거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냥 계속 갑니다. 자, 일본 정계 일부에서 주장한 조선정벌론이다라는 거, 그렇지, 정한론이고요. 자, 시모세키 조약의 내용 중 랴오뚱반도를 일본에 할양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반대했던 거, 그렇지, 삼국 간섭이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 Q4 보면요, 문서의 명칭을 쓰는 겁니다. 자, 시모다 하코다테 개항. 최애국 대우 영사 주재 허가야. 이게 영사 재판권이 아니고 영사 주재 허가야. 이거는 미일 화친 조약이고 영사 재판권이 오케이 되는 거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다. 자, 갑니다. 밑에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도 4개의 항구 뭐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이렇게 4개이고요. 정해진 기한에 따라 계약한다. 그다음 밑에 보면은 관청에 관세를 납부한다. 별도 규정대로. 그렇지. 이게 협정관세고요. 제6조가 이게 바로 우리의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일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밑에는 대일본 제국헌법 89년도. 그 마지막 거는 시모세키 조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뒤에는 인도사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일본사 문제는 풀고 인도사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로 가냐면요. 자, 11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막부의 제3시호군께서 무가제법도 밑줄. 자, 무가제법도를 제정했다고 하십니다. 자, 무가제법도는 1635년에 에도 막부에서, 그렇지, 산킹코타이 제도의 내용을 담은 게 무가제법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특히 산킹코타이 제도 밑줄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크리스트교에 대한 통제, 그렇지. 내가 그냥 1613년에다가 크리스트교를 금지했던, 그리고 이제 금교령을 했다라고 에도 막부에서 세국 정책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이 막부는 잠깐만요. 에도 막부다라는 거고요. 자, 에도 막부에 대한 선직합니다. 1번 견당사 폐지는 언제? 894년이니까 헤이안 시대다. 자, 그 다음에 대지마 건설 정답 2번이죠. 대지마 인공섬이었습니다. 자, 도다이사 창건된 거는 8세기 쇼무천왕 때니까요. 나라 시대고요. 다이카게 시는 645년,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에서 73, 19세기 말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확보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포르투갈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였지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자, 밑줄, 지금 이렇게 밑줄. 자, 포르투갈 선박 입항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덜란드는 크리스토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 세 번째 줄에 나가사키 대지마 밑줄. 그래서 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난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받아들이고 했다라는 겁니다. 결론 가 막부 시기는 뭡니까? 지금 또 똑같이 에도에 대한 설명이 에도 막부. 자, 선지 갑니다. 일본서기. 자,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나라 시대고요. 자, 청일 전쟁은 알 건 넘어갑니다. 헤이안 교천도는 그 주변에 헤이안 시대로 가는 거. 자, 다이카 개신을 추지하는 관리라고 하면 645년에 대한 설명. 자, 상킹코타이제도 정답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또 1번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가막부에 있었던 일 한번 골라봅시다. 또 밑에 존인문화 나오고 있지?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1번사는 사실은 굉장히 에도막부가 4개 많기 때문에 에도를 많이 물어보는데 최근에는 나라 시대나 헤이안 시대에 헷갈릴 부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헤이안을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존인문화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하는 에도다 생각하면 될 거고요. 1번. 몽골이 침입한 거는 우리가 아는 1274, 1281. 그렇지? 가마쿠라 막부 때 여몽연합군에 일본 원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난하게 발달했다. 정답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스기타, 겐파쿠의 난하. 자, 3번 다이카 계신 645년입니다. 자, 명과 가만 무역. 자, 명나라가 있을 때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다 얘기했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명과 가만 무역 생각하면 되겠지. 자, 다음 이아쿠라 사격단은 1871, 1873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볼게요. 이 그림은 만해의 작품, 모네, 만해, 익한데 어쨌든, 에밀 졸레의 조상으로 우키요. 자, 밑줄 갑니다. 우키요의 밑줄. 자, 그럼 결국 우키요에 나왔다. 우키요의 목판 하잖아. 이거 언제 거야? 에도막부 때지. 조니문화 3가지 가부키, 우키요의 분나쿠. 자, 그럼 에도막부입니다. 또 내려갑니다. 자, 만엽집.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의 나라시대고요. 자, 헤이안교는 헤이안 시대입니다. 조카마치. 자, 조카마치의 거주하는 조닌. 그렇지. 우리 조카마치라고 하는 거 병농분리랑 얘기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책하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에서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이아쿠라 사절단은 71년부터 73년, 다이카 계시는 645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본사 문제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사 사료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까지 보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평가원 문제 풀게요. 자, 1번 봅니다. 자, 헤이안시대 말기 귀족과 호족 등이 장원을 확대하여 세력을 키우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세가 불안해졌다. 귀족과 호족들은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사를 고용하고, 자, 밑줄 갑니다. 자, 처음에 귀족과 호족들은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사를 고용하고 이들은 거대한 무사선으로 발전하였다까지 밑줄. 자, 그 다음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밑줄. 그래서 결국은 일본 역사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가 개창되더라. 자, 2번 사료 갑니다. 자, 11월 20일에 몽골군, 자, 밑줄 갑니다. 몽골군은 배에서 내려 말을 타고 깃발을 높이 내걸고 쳐들어왔다, 밑줄. 자, 몽골군의 화살은 짧은 화살촉에 독이 발라져 있어. 맞으면 모두 독에 당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막부의 무사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쳐들어가면 그 가운데를 물려, 그렇지, 양쪽 끝에서 포기하여 남김없이 도륙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상킨코타이제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킨코타이제 자체가 중요합니다. 밑줄. 4번 갑니다. 3가지입니다. 가는요, 대일본 제국헌법 우리 봤던 거고요. 자, 포츠모스 조약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자, 포츠모스 조약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내가 밑줄 칠한 거 밑줄 쳐. 자, 러시아 제국 정부는까지 밑줄. 그 다음에 저 끝에 가서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부 감리조치를 허용하는 일을 저지하는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까지 밑줄. 결론은 뭐야?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줄이게 되고 일본이 그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메이지 유신의 내용인데요. 자, 도쿠가와 쇼군이 지금까지 위임하던 대정 큰 정체의 정자거든요. 이게 봉환하고 쇼군주를 사퇴하겠다는 두 안건을 천황께서 이번에 단호히 받아들이셨다. 이에 따라 자, 밑줄 왕정복고. 그래서 왕정복고에서 결국 다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메이지 정부 신정부로 가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지금 4가지 사료 봤고요. 자, 뒤에도 혹시나 일본과 관련 사료가 없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지금 교육청 기초까지 다 봤고요. 벌써 한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풀어야 될 사료만 사료한다. 교육청 문제만 적어드리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들어갈까 싶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하나하나 분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각국사. 여러분 몇 페이지 가냐면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자, 17페이지에 3번,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은 18페이지 보면은 5번. 네, 5번. 그 다음에 7번. 뒤에 보면은, 뒤에 19페이지에 10번. 이렇게 해서, 네, 4문제, 평가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는 동안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10분 쉬라 해서 10분 쉬라 애들 아니잖아. 15분, 20분 쉴 거잖아. 어쨌든.
10분만 쉴 거죠? 어쨌든 그 사이에 10분 안에 한 5분 동안은 문제 풀고 하나하나 다 분석해놓고 책 찾아보면서 보고 남은 5분 쉬고 우리 이어서 10분 지나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튼 여러분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이라니. 그럼 다음 시간 14번째 시간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